안녕하십니까. 하이구조 권영군입니다. 오늘은 강제의 용접 설계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학습 순서로는 먼저 용접 설계 개요에 대해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각종 용접인 먼저 글루브 용접의 설계, 필립 용접의 설계, 그 다음에 부분 용입 글루브 용접의 설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플러그 및 슬롯 용접의 설계에 대해서 학습해 보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용접 설계 기호를 살펴보면 저희가 이제 한계 상태 설계법을 기준으로 지금 강구조 설계를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한계 상태 설계법의 용접부 강도 설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저희가 그 일반적인 강구조 설계에 대한 그 학습에서 배웠습니다. 학습에서 보였듯이 그 RU 값, 어떻게 보면 그 하중으로 인한, 그죠? 각종 하중 효과로 인한 필요한 소요 강도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용접부 강도도 그 이상의 강도가 나오게끔 설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U는 소요 강도는 앞에 학습 시간에 배웠겠지만 RU는 여러 가지 하중 효과의 그 하중계수를 곱한 값을 하중 조합해서 만들어진 값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소요 강도보다 파이 Rn 값이라는 거는 Rn은 공친 강도, 그렇죠? 어떤 부재든 또는 지금 학습하고 있는 용접부의 접합부든 이런 공칭 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디는 저항 능력이죠. 공칭 강도의 저항 계수를 곱한 값. 그래서 파이 Rn 값을 설계 강도라고 부르죠. 저희가 설계 강도가 하중 효과로 발생하는 외력에 대해서 더 크게끔 설계하는 게 일반적인 거죠. 그죠?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강구조 첫 시간 강구조 설계에 대한 첫 시간에 배웠듯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여기서 말하는 하중 효과란 작용하는 하중의 불확실성과 잠재적인 과다한 하중의 작용 효과를 고려한 것으로서요. 그 다음에 각각의 사용 하중의 하중계수, 1보다 큰 하중계수를 곱한 값들의 강도 하중조합, 그죠? 강도 하중조합을 사용해서 그죠? 용접부가 견뎌야 되는 소요 강도를 그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파이 Rn 값 이거는 용접부니까 용접부의 저항 능력은 그러면 용접부가 견디는 공칭 강도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저항 계수 파이 이걸 강도 감소 계수라고도 많이 얘기하죠. 강도 감소 계수를 곱한 강도 감소 계수는 1보다 작은 값이고요. 곱하여서 용접부의 설계 강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용접부의 설계 강도로. 그래서 이제 용접부의 설계 강도 파이 Rn은 어떻게 보면 한계 상태 설계법의 강도 하중 조합을 근거로 산정한 소요 강도 RU 이상이 되는 강도의 요구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래서 용접부의 설계 강도는 어떻게 현재 기준 KDS 41에서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에서는 현행 구조 설계 기준에서는 모든 용접부의 설계 강도 파이 Rn이라고 했죠. Rn은 모재의 인장 파단 및 모재의 전단 파단에 따른 한계 상태에 의한 강도를 한번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용접재의 파단 한계 상태를 검토해서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용접부의 설계 강도로 채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모재의 파단 강도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하중 조건에 따라서 인장 파단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전단 파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휨 파단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파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재의 보통 파단 강도 보면 공칭 저항 강도라고 하는 거죠. Rn 값은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FNBM이라고 표현했는 게 이게 보면 모재의 공칭 강도입니다. 각종 모재의 공칭 강도에다가
그 부분의 모재의 단면적, 단면적을 곱한 것으로 나타나고요. 요번 시간에 배울 용접부의 공칭 강도를 요번 시간에 구체적으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접부의 공칭 강도 파이에는 여기 보면 FNW라고 써 있죠. 이거는 뭐냐면 W는 웰딩이라는 약자겠죠. 그리고 노미널 N 공칭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FNW는 용접재의 공칭 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걸 이제 단위는 메가파스칼,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 그리고 여기다가 공칭 강도에다가 그 용접부의 단면적, 그렇죠? 그 중에서도 유효 단면적 E, 그렇죠? 그래서 AW2라는 용접재의 용접 부분의 유효 단면적을 곱해서 공칭 강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파이까지 붙으면 그게 용접재의 설계 강도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용접재의 공칭 강도, 용접재의 설계 강도를 중심으로 컨셉, 그렇죠? 기본적인 개념 위주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루브 용접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루브 용접. 그래서 그루브 용접의 설계에는 어떤 개념으로 설계를 하느냐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루브 용접은 목 두께 이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용접 길이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루브 용접에 대한 거는 저번 시간에 배웠죠. 강구조의 용접 접합 시간에 배웠고요. 그래서 그루브 용접은 일단은 유효 면적, 그루브 용접의 유효 면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왼쪽 하단에 이게 그루브 용접이죠. 그래서 개선을 해서, 그렇죠? 개선을 해서 밑에 필요하면 루트도 만들고, 그래서 그 유효 이 부분, 용접 부분의 유효 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냐? 목 두께 개념을 배웠습니다. 목 두께 개념은 여기 루트에서 여기까지, 그렇죠? 목 두께 개념을 배웠는데, 이 목 두께에 뭐를 곱하느냐?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지면의 직각 방향으로 쭉 연속이 되어 있다면 그게 바로 용접 길이에 해당되겠죠. 이 목 두께의 용접 길이 L을 곱한 것을 우리는 유효 면적이라고, 그루브 용접의 유효 면적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시 정리하면 그 그루브 용접의 유효 면적 AWE는 여기 목 두께 곱하기 그루브 용접의 용접 길이 L을 곱한 값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루브 용접의 유효 목 두께 A, 그쵸? A는 여기 판이 두 개가 붙어 있을 경우에는 이 접합판 중에서 얇은 쪽의 판 두께, 여기 이쪽 오른쪽 얇다 그러면 얇은 쪽의 판 두께를 우리는 그루브 용접의 유효 목 두께라고 칭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길이는 그 그루브 용접의 유효 용접 길이 L은 어떻게 보면 제축의 직각인 접합 부분의 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맨 오른쪽 하단 그림 보시면 이 판재를 중앙부에서 어쨌든 그 그루브 용접을 했다. 위에는 직각 방향으로 그루브 용접을 한 거고 아랫부분은 사선 방향으로 그루브 용접을 한 거죠. 이랬을 때 양쪽에 인장력이 땡긴다. 인장력이 가해졌을 때 이때 그루브 용접의 용접 길이는 이게 직각 방향은 그렇죠. 이렇게 요 길이가 되죠. L 길이가 되는 건데, 그렇죠. 이거는 뭐 다들 아시겠죠? 이렇게 사선 경사져 있을 때는 길이가 어떻게 다 직각 방향의 길이다. 작용 방향의 직각 방향의 길을 L로 유효 길이라고 본다라는 거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목 두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면 어떻게 보면 이게 양쪽에 이렇게 당겼을 때 크랙이 목 두께에서 발생한다는 거죠. 이렇게 목 두께가 여기서, 그렇죠? 크랙이 이렇게 발생한다고 보고 그 유효 면적이 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 유효 면적이 요 목 두께에다가 이게 이제 연장돼 있다 그러면 이렇게 연장되겠죠. 길이, 그렇죠? 길이를 곱하면 이게 그루브 용접의 유효 면적이 된다. 이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루브 용접에서 슉 방향력을 받는 그루브 용접부의 설계 강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건축 구조물 구조 설계 기준에. 그래서 여기 살펴보면 여기서 보면 여기 하중 유형이 있고요. 첫 번째 칸 하중 유형밀 방향이 있고 심해 방향, 작용 방향.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저 용접제를 어떻게 써라라는 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앙에는 강도 감소 계수라는 얘기, 그 다음에 공칭 강도에 대한 얘기 또는 유효 면적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먼저 지금 배우고 있는 완전 용입 글루브 용접. 이 경우에 용접선에 여기 용접선이 보이시죠? 용접선에 직각으로 인장력이 작용하는 경우, 그렇죠? 인장력이 작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용접 조인트 강도는 모재에 의해서 제한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 그루브 용접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용접봉이 어떻게 보면 용접 접합 용가제의 강도가, 그렇죠? 용가제의 강도가, 용접 접합부의 강도가 모재의 강도 이상이거나 동등하게 보통 사용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글루브 용접 같은 경우는 이 접합부의 강도를 검토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모재의 강도에 의해서 보통 제한된다고 써 있고요. 그래서 뭐 그 대신 그 용접제는 매칭 용접제를 사용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매칭 용접제. 그러니까 그 모재의 강도에 따른 적합한 매칭이 되는 적합한 용접제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보통 동등 이상의 동등한 인장 강도가 같은 용접제를 사용하는 겁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에는 어떤 또 내용이 있냐면 뒷댐제가 남아있는 T 조인트와 모서리 조인트는 노치 인성 용접제를 사용한다. 이런 또 제한이 있습니다. 기준에서. 그래서 섭씨 4도에서 27주 이상의 CVN 인성값 이상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는 용접선이 있죠. 용접선에 압축력이 작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유리한 거죠. 여기 인장력이 작용한 것보다 좀 유리한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강제는 압축력에는 어떻게 보면 찢어지려고 하는, 그렇죠? 균열의 제어 효과가 있잖아요. 균열의 제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장은 균열을 크랙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압축력은, 그렇죠? 좀 이게 크랙 방지에 대해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글루브 용접 같은 경우는 모재에 의해서 용접의 강도는 모재에 의해서 제한되고, 그 대신 위에서는 직교 인장을 받을 경우는 매칭 용접제, 그러니까 인장 강도가 모재 인장 강도와 거의 같은 동일한 용접제를 사용하는데, 여기는 보시면 매칭 용접제 또는 이보다 한 단계 낮은 강도의 용접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기준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상황이 유리하니까, 그렇죠? 좀 낮은 강도를 사용하도록 어떻게 보면 허용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용접제의 등급 강도는 어떻게 보면 인장 강도를 상합니다. 여기 용접제의 인장 강도. 그래서 모재든 용접제든 항복 강도가 있고 최대 인장 강도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설계 강도를 나타낼 때는 용접제는 최대 인장 강도를 사용한다. 이런 거 한번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그 전단력이나 축력을 받을 때, 예를 들어 보면 축력 또는 전단력을 받는 글루브 용접의 설계 강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강도. 그래서 보시면 요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용접성에 그 평행한, 그죠? 평행한 인장 압축을 받는 경우. 앞에서는 직각 방향으로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용접선이 있잖아요. 용접선에 평행한 방향으로 인장을 받거나 압축을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또 이것도 구조적으로 되게 어떻게 보면 좋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유리한 거죠. 유리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용접에 평행하게 접합된 요소들에 작용하는 인장 또는 압축력은 그 요소들을 접합하는 용접부 설계에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특별하게 계산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대신 매칭 용접제를 사용하거나, 그리고 좀 더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이보다 한 단계 낮은 강도의 용접제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번에는 이제 전단력을 받는 경우 용접부가 여기 같은 경우 이쪽이 이제 기둥이라고 보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 이제 보가 그렇죠? 용접 접합해 돼 있을 때 그 외부 같은 경우 외부 같은 경우 이렇게 이게 무슨 용접이죠? 그루브 용접. 그렇죠? 그루브 용접이 이렇게 돼 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잘 쓰질 않죠. 여기는 사실은 그 필름 용접을 많이 쓰죠. 외부는.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경우가 이제 전단력을 받는 그루브 용접이 전단력을 받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용접 강도는 모재 이것도 의해서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그 대신 그루브 용접은 에 사용되는 요 경우 전단을 받는 그루브 용접에 사용되는 용접재는 여기 보면 매칭 용접재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동일한 인장 강도를 갖는 사용한다는 게 제한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루브 용접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구조 검토가 일반적으로 필요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접합부의 그루브 용접을 완전 용접을 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 모재보다는 동일한 강도, 그렇죠? 접합부 강도의 용접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별하게 검토를 안 해도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전단을 받는 그루브 용접 같은 경우는 매칭 용접재를 사용한다 그러고 여기 주석 3이 있죠. 3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구조 기준에는 전단 하중을 전달하는 그러니까 전단력을 전달하는 조립 단면의 외부와 프렌지 사이의 그루브 용접부 또는 요거 앞에 부분은 요거 말하는 겁니다. 그 H형광 보이죠? H형광이 근데 빌트업 부재예요. 빌트업 부재인데 프렌지와 외부를 여기 가운데를 저기 양단을 예를 들어서 그루브 용접을 할 경우 이렇게 만약 그루브 용접을 할 경우 또는 높은 구속이 우려되는 곳에 그루브 용접부에는 언더 매칭 용접재를 사용할 수 있다. 언더 매칭 뒤에서 배울 겁니다. 언더 매칭은 어떻게 보면 동일한 인장 강도보다 더 낮은 낮은 용접재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게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훨씬 유리한 조건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 빌트와 매치형광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글루브 용접 안 하죠. 양면 모살 용접을 하죠. 그죠? 양면 모살 용접을 주로 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 일면 모살 용접을 그러니까 필름 용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글루브 용접을 하지 않지만 글루브 용접을 할 경우에는 이 용접재를 이 모재의 강도 이하의 강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게 또 기준에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해당 용접부죠. 용접재의 용접 강도를 표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설계에 이거를 표기를 해야 된다는 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 용접부의 설계에서 유효 목 두께는 모재 두께로 하고 당연히 모재 두께로 하고요. 여기 외부 두께로가 되겠죠. 여기 경우는 얇은 모재 두께로 하고 그 대신 여기 보면 강도 계산에서 엔지니어들이 좀 잘 봐야 되는데 강도 계산에서는 어떻게 한다? 그 필름 용접하고 비슷한 용접 공칭 강도 그러면 0.6 FW 그렇죠? 용접부의 인장 강도죠. 인장도의 60%에다가 강도 저항 개수 또는 강도 감소 개수 또는 저항 개수라고 하죠. 이거를 0.8을 사용해서 그 0.8 곱하기 그러니까 파이 곱하기 0.6 FW라는 설계 강도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죠? 설계 강도로 계산을 하고 그래서 필름 용접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여기가 강도 감소 개수가 0.75죠. 근데 이걸 약간 높여서 상향 조정을 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게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 계속 매칭 용접재라는 용어가 계속 나왔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칭 용접재는 이거는 그 글루브 용접뿐만 아니라 그 필름 용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름 용접 하기 전에. 그래서 매칭 용접재란 뭐냐? 매칭 용접재란 용접재의 인장 강도가 모재의 인장 강도와 같거나 거의 동등한 수준을 지칭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용접재와 모재가 동일한 인장 강도를 지녀도 용접재의 항복 강도가 모재의 항복 강도보다 보통 크므로 보통 모재의 항복이 먼저 선행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보면 용접재의 인장 강도가 모재의 인장 강도를 상회하는 경우, 더 큰 경우 이거를 오버 매칭이라고 합니다. 오버 매칭. 그리고 하회하는 경우, 낮은 경우 용접재 인장 강도가 모재의 인장 강도가 낮은 경우를 우리는 언더 매칭이라고 부릅니다. 용어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보면 용접재에서 한 단계 강도라는 하는 것은 보통 70메가파스칼의 강도 크기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인장 강도가 최대 인장 강도가 70메가파스칼을 정도의 그를 한 단계라 하면 그 크기를 지칭하고요. 한 단계 강도를 상회하는 높이 사용하는 오버 매칭 용접재의 사용은 불필요한 열 영양부의 증대 등 부작용을 고려하여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용접재는 모재의 강도와 같거나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거 참고로 보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실질적으로는 국내 사례에서 보듯이 보통 경험과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종종 오버 매칭 용접재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오버 매칭 용접재가 주로 많이들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장 강도 350에서 400 메가파스칼급 모재. 보통 이게 보면 SS275나 SM275. 그래서 275는 항복 강도를 얘기하죠. 근데 이 항복 강도가 어떻게 보면 최소 인장 강도는 410 메가파스칼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급입니다. 그 빛은. 이런 모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높은 인장 강도 490 메가파스칼급 용접재가 보통 사용하는 게 그렇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그랬죠. 용접재의 강도는 모재의 강도 이상이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다고 그 너무 높은 용접재를 사용하면 이런 여기서 얘기했듯이 열 영양부, 그렇죠? 열 영양의 증대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람직한 거는 아니다. 이걸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는 매칭 용접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매칭 용접재, 모재의 강도에 대한 매칭이 되는 적절한 용접재료의 설계 강도를 한번 기준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접재료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보면 KSD 그 한국공업기준 7004에 나오는 영광용 피복 아크 용접재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피복 아크 이런 거를 사용하게 되면 요 영광용 피복 아크 용접재는 강도가 용접재의 강도가 항복 강도 FI가 345 메가파스칼이고요. 메가파스칼. 그리고 최대 인장 강도가 420 메가파스칼입니다. 그렇죠? 420 메가파스칼인데 제가 용접재의 설계 강도는 최대 인장 강도를 중심으로 그렇죠? 표기를 하고 쓴다고 했죠. 그래서 보면 420 메가파스칼이라는 요 용접봉의 최대 인장 강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럼 요구에 적합한 거는 어떤 모재의 강도가 적합한 거냐? 그러면 요거 최대 인장 강도와 거의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인장 강도가 400 메가파스칼급 영광들이 그렇죠? 적용 가능한 강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걸 따져보면 여기 보면 SS275, SM275, TMC 또 그리고 내구성 강제죠. 그 275라고 써 있는 거 SN275. 그래서 이런 강종의 용접을 할 경우에는 그렇죠? 요런 용접재를 요거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에 비해서 요번에는 KSD 7006에 나오는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을 사용했고, 그래서 이때는 여기 종류가 좀 많죠. 이렇게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보면
예를 들어서 강종을 인장 강도 490 메가파스칼 급의 고장력강을 사용할 경우, 이거는 보면 SM355, 그렇죠? SMA355, SN355, SHN355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죠. 3호 항복 강도 3호급이 어떻게 보면 최대 인장 강도가 490 메가파스칼급인데, 그것도 그렇죠? 동일한 강도의 매칭 용접제를 사용하라는 거고, 여기 보면 인장 강도가 보면 강제의 인장 강도가 520 메가파스칼급 고장력 강제, 요거는 SM420, 그죠? SM420 TMC에 해당됩니다. 요게 420. 요것도 요게 맞는 그 최대 인장 강도, 용접봉 인장 강도가 520인 거. 이게 매칭이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인장 강도 570 메가파스칼 고장력강, 이거는 전 실질적으로 SM460 했는 거, 460, 그러니까 항복 강도죠. 요 강종은 요게 해당되는데, 요거는 용접봉을 요게 맞는, 그죠? 최대 인장 강도가 570 메가파스칼에 해당하는 여기 고장력용 피복 아크 용접봉을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죠. 매칭이 되는 거고, 쭉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보면 그 KSD 7104에 나오는 영강, 그리고 고장력강 및 저온용 강용 아크 용접 프레스 코어선을 사용할 경우, 용접 재료를 이럴 경우에도 또 이렇게 매칭이 되는, 그렇죠? 그 강종에 따라서 매칭이 되는 이렇게 용접제의 강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칭이 되는, 그렇죠? 매칭이 되는 강종에 매칭이 되는 용접 재료가 있다라는 거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필름 용접, 모살 용접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죠. 필름 용접. 그래서 필름 용접의 또 설계 개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필름 용접은 이번에도 목 두께 개념과 유효 길이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필름 용접도 어떻게 보면 유효 면적이 있겠죠. 용접부의 유효 면적이 있는데, 이것도 유효 면적도 글루브 용접과 비슷하게 목 두께 곱하기 용접 길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면 유효 목 두께 A에 결국 용접의 유효 길이 L2를 곱한 것을 유효 면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채택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유효 필름 용접도 유효 면적을 계산하는데 목 두께 곱하기 용접 길이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글루브 용접 같은 경우는 유효 목 두께가 두 접촉판의 작은 판재 두께로 본다 그러면, 필름 용접의 유효 목 두께 A는 필립 사이즈, 그렇죠? 필립 사이즈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으로 하는데,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이렇게 T자에 이렇게 필름 용접을 한 경우죠. 그랬을 때 여기 어떻게 보면 사이즈라고 한다면, 사이즈, 여기서부터 여기 끝단까지 이 거리를 우리는 사이즈라고 하죠. 그렇죠? 사이즈. 다리 길이라고 하고 모살 치수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사이즈라고 부르는데, 이 사이즈가 보면 그 그림에서 이 두 변이 있죠. 두 변이 똑같죠. 사이즈가 똑같아야지 똑같죠. 그 다음에 직사각 형태를 띠고 있죠. 직사각, 그러니까 이등변 직사각형이라고 하나요? 이등변 직사각형으로 할 때 이 사이즈 길이에 대해서 목 두께는 여기 보면 요게 목 두께입니다. 이 목 두께 개념이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 그렇죠? 저번 시간에 배웠죠. 이걸 목 두께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목 두께가 강도 설계에서 필요한 어떻게 보면 유효 단면을 선택하기 위한 거죠. 그 치수죠. 그런데 이게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용접부에 크랙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크랙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서 유효 목 두께는 0.7S.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이즈 값에 그 0.7을 곱한 값,
그래서 70%, 사이즈 값 70%를 우리는 유효 목 두께라고 산정한다는 거 설계자들은 이제 기억을 해야 되고요. 요 개념은 여기가 사이즈가 양변이 똑같잖아요. 똑같죠? 그리고 그러면 여기 직사각형이고, 그렇죠? 그러면 요 변은 45도죠. 요거 45도죠. 파이는 45도죠. 그러다 보면 요거를 계산해 보면 수치적으로 계산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이즈의 2분의 루트 2. 그러니까 사인 45도 또는 코사인 45도를 곱한 값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인 세타는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그렇죠? 2분의 루트 2가 계산하면 0.707 뭐 이렇게 정도 되죠. 그래서 뭐 뒤에 거 제외하고 그래서 0.7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계산을 한다. 어떻게 보면 약산식이죠. 약산식으로 해서 그래서 사이즈는 목 두께는 사이즈의 0.7배를 곱한다. 그렇죠? 이런 걸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필립 용접의 유효 목 두께 A는 필립 사이즈, 그죠? 모살 치수 또는 다리 길이라고 했죠. 를 기준으로 코사인 45도 또는 사인 45도의 값을 곱한 것이 가장 짧은 길이를 가지는 예상 파단면이 되어서, 그렇죠? 유효 목 두께 A는 필립 사이즈를 0.7배로 한다. 이런 거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효 길이가 있습니다. 유효 길이. 용접 길이가 있고요. 용접 길이가 있는데 왜 유효 길이가 필요하냐? 필립 용접은 이렇게 쭉 용접을 지지잖아요. 그런데 시작단과 종단에 아무래도 용접의 품질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시작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에. 그렇기 때문에 유효 목 두께는 어떻게 보면 요 전체 용접 길이에서 어느 정도로 이렇게 제해 줍니다. 시작단과 종단을 어느 정도 제해 주는데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용접 유효 길이 L2는 필립 용접의 총 길이 L에서 필립 사이즈 2배를 공제한 값입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L2는 L에서 마이너스 ES 사이즈죠. 사이즈를 2배를 공제한 값이다. 그래서 이는 시단과 종단에서 용접이 부실한 것을 고려한 거다. 이걸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글루브 용접은 어떻게 죠? 앞에서 배운 글루브 용접은 유효 길이에 대한 개념이 없죠. 이건 이유가 뭐죠? 저번 시간에 뵀듯이 양단에 엔드 탭을 놓고 보통 설계를 하기 때문에 시단과 종단에 어떻게 보면 용접이 부실하지가 않다고 보는 거죠. 이에 비해서 필름 용접은 그렇죠? 뭐 엔드 탭 같은 게 없으니까 양쪽이 부실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사이즈의 2배 정도를 공제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걸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필립 용접의 최대 및 최소 사이즈 제한이 있습니다. 현행 구조설계 기준에는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필립 용접의 사이즈는 원칙적으로 접합되는 모재 중에 두 요재 중에 얇은 쪽 판두께 이하로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었고요. 그리고 필립 용접의 최대 사이즈와 최소 사이즈는 아래 표에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접합재 단부 판재가 T라고 할 때 이 T가 6T 미만일 때, 그렇죠? 6T 미만일 때는 필립 용접의 최대 사이즈는 어쨌든 큰 사이즈, 여기 보면 뭐라 했습니까? 얇은 사이즈 이하여야 되니까 그냥 이 T값을 사용합니다. 사이즈는 T값, 그 두께, 한두께를 사용하는데 그 이상 될 경우, 그러니까 6mm 한두께가 6mm 이상일 경우에는 여기 보면 이 T값에서 2mm 정도를 제한 값을 사용하고 합니다. 최대 2mm를 제한하는데 그 이유는 여기 그림에 오른쪽 하단의 그림에 나오겠지만 이렇게 실제 판 모서리를 이렇게 식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보면 2mm 정도는 내려야지 이게 정확하게 필름 용접이 잘 됐구나 라는 것을 육안상으로라도 외관상으로도 구분을 할 수 있게끔 그렇죠?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2mm 정도를 이렇게 최대 사이즈로 제한하고 있다. 라는 거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필름 용접의 최소 사이즈입니다. 최소 사이즈가 또 있어요. 이거는 그 접합제 단부 판재 두께, 얇은 판재 두께를 기준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6mm 이하인 경우에는 3mm, 그렇죠? 3mm를 최소 사이즈로 이거 이상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T가 6mm부터 13mm 사이에는 5mm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사이즈를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13과 19 사이에는 6mm, 그 다음에 19mm 이상, 19mm, 여기 보면 19 판두께가 19mm 이상이 되는 것은 8mm는 적어도 최소 사이즈, 필름 용접에서의 최소 사이즈는 유지해야 된다는 게 기준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 기준에 맞게 시공을 잘 해야 되겠죠.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런 문제들은 뭐 기사 시험이나 이런 문제도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리고 보면 요번에는 또 기준에 필름 용접의 최소 겹침 길이 제한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 보면 필름 용접이 이렇게 판이 있고 판이 있는데 양쪽에 필름 용접을 할 경우 이렇게 겹침 이음 길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도 최소한, 그렇죠? 이걸 제한합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필름 용접의 겹침 이음의 경우 최소 겹침 이음 길이는 응력 전달에 무리가 없도록 얇은 쪽 판 두께의 5배 이상, 얇은 쪽 판 두께의 5배 이상 또는 250mm 이상, 그렇죠? 은 되도록 한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양쪽 단부를 필름 용접으로 이렇게 양쪽 단부를 필름 용접으로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또 예외 조항은 있겠죠. 예외 조항은. 그런데 최대 하중시 겹침 이음 부분의 처짐이 여기서 예를 들어 처짐이 발생을 한다. 이런 처짐으로 인해서 이 접합면이 사이가 뜨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접합부의 열림 형상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해줄 경우, 구속될 경우에는 이런 그 최소 겹침 길이 제한이 예외로 한다. 이런 또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필름 용접의 이음별 사이즈에 대한 권장사항입니다. 이거는 현행 기준에는 없어요. 현행 기준은 없어졌는데 예전에 허용도 설계법,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ASD 63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래서 권장이라는 말을 썼고요. 참고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필름 용접의 이음, 겹침 이음, 끝동 이음, T형 이음별, 두꺼운, 요번엔 두꺼운 쪽, 모재의 두꺼운 판 두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권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참고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표의 첫 번째 이 두꺼운 쪽, 이번에 두꺼운 쪽 판 두께를 기준으로 두꺼운 쪽 판 두께를 기준으로 판 두께가 6mm보다 작은 경우 이하인 경우에는 요 모살, 그렇죠? 필름 용접을 얇은 판 두께 이하로 하라는 거. 얇은 두께 이하라는 건 다 기존에도 만족하는 거죠. 이하로 하라는 거. 그런데 요 T형 이음 같은 경우, T형 이음 같은 게 좀 생소한 거죠. 사이즈는 워낙 판 두께가 얇다 보니까 얇은 쪽 판 두께의 1.5배까지, 그렇죠? 또는 6mm 이 둘 중에서 작은 값으로 하라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적으로 요거는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두꺼운 판 두께가 6mm에서 60mm 이거 사이에 있을 경우에는 그 사이즈가 모살 사이즈가 4mm 또는 어떻게 보십니까? 1.3 루트 T 라지 T니까 저 두꺼운 두께 또는 요거 이상 아니면 둘 중에서 큰 값 이상이고 그 대신 얇은 판 두께는 이하로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두꺼운 거 60mm 이상의 두꺼운 판 두께일 경우에는 이 사이즈는 10mm 이상의 사이즈를 가져야 되고 그 대신 얇은 판 두께 이하를 유지해야 된다는 이런 사이즈에 대한 필름 용접의 사이즈에 대한 기준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적으로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필름 용접의 필름 용접의 설계 중에서 설계 강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번엔 전단력. 필름 보통 전단력을 많이 받죠. 그죠? 전단력과 충력을 받는 필름 용접부의 설계 강도를 살펴보면요. 보통 이렇게 기둥에 이렇게 보가 접합되고 이 중간에 여기는 양면 필름 용접을 하는 경우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 당연히 모재는 접합부재의 설계 강도에 따르고요. 이거 따르고 우리는 용접재가 중요하죠. 용접재의 설계 강도는 이렇게 보면 0.6 FW. FW는 뭐라고 했죠? 인장 강도입니다. 용접재의 인장 강도의 60%죠. 여기 그죠? 거기다가 강도 감소 계수는 얼마였습니다? 0.75. 그죠? 그래서 파이 0.6 FW. 그렇죠?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구조 엔지니어들이 기억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공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여기서 앞에서 배웠던 유효 면적을 쓰는 거죠. 그렇죠? 유효 면적. 여기다가 유효 면적 A를 곱하면 그 용접부의 강도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씁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는 용접재의 소요 강도는 매칭 용접재 또는 이보다 한 단계 낮은 강도의 용접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낮은 강도. 예전의 기준에서는 매칭 용접재는 동일한 강도를 그 모재와 동일한 강도를 쓰거나 그 이상의 강도를 쓰도록 하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 기준이 바뀌면서 한 단계 낮은 매칭 용접재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게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용접재의 최대 인장 강도로 계산을 하도록 하고 있죠. 그렇죠? 이에 반해서 또 이번에는 요 유리한 경우입니다. 용접선의 평행한 방향으로 인장과 압축을 받는 경우. 이럴 때는 뭐 유리한 구조적으로 되게 안정적이기 때문에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용접에 평행하게 접합된 요소들에 작용하는 인장 또는 압축은 그 요소들을 접합하는 용접부의 설계에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이건 특별히 이건 유리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경우에는 뭐고 가장 많이들 사용하는 필름 용접부의 전단에 대한 그렇죠? 전단에 대한인데 전단이기 때문에 보통 뭐 허용력 개념으로 보면 허용 전단 능력을 사용하는 거죠. 허용 전단 능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장 강도의 60%를 사용한다. 거기다가 유효 면적, 필름 용접의 유효 면적을 곱해서 사용하고 거기에 강도 감소 계수는 0.75를 사용한다. 이거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요번에는 부분 용입 글루브 용접의 설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쓰이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대형 프로젝트에서 판재가 두꺼운 후판을 사용하는 경우 간혹해서 사용하는데 한번 그래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최소 유효 목 두께에 대한 개념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근데 부분 용입 글루브 용접은 설계의 컨셉은 전에 배웠던 필름 용접, 그렇죠? 허용 전단 응력 개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필름 용접에 가깝다. 그렇죠? 설계의 강도를 산정하는 거에는. 그래서 근데 이제 유효 목 두께의 개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배웠지만 여기에 양 부분 용입 글루브 용접 이렇게 보이죠? 여기 보이시면 개선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앞에 사이즈라는 게 여기서 보면 여기 깊이 D를 얘기하는 거죠. 판두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부분 용입 글루브 용접의 최소 유효 목 두께는 계산에 의한 응력 전달에 필요한 값 이상 그죠? 물론 필요한 값 이상으로 해서 설계자가 표기를 깊이를 사이즈를 표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또 다음 표 이상의 최소한의 유효 목 두께는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에서는 T의 두께별 접합되는 판 중에서 얇은 쪽의 판 두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판이 부분 글루브 용접을 할 경우에 얇은 판 기준을 T라고 할 때 이 T가 6mm 이하일 경우에는 최소한은 그죠? 최소한은 3mm,
최소 유효 목적은 3mm 이상 해야 된다. 그리고 T가 6에서 13 사이에서는 5mm, 그 다음에 13에서 19mm 사이는 6mm, 그 다음에 19에서 38 사이는 8mm, 그 다음에 38과 57 사이에는 10mm, 그 다음에 57과 150 사이에서는 13mm, 그 다음에 150보다 큰 두께에서는 적어도 그죠? 16mm 이상의 최소한의 유효 목두께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상에 필요한 목두께도 있지만 요 두께 이상은 확보해야 된다는 게 또 기준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요거는 부분 용입 글루브 용접의 유효 목두께가 또 기준에서 나와 있는데 제시를 하고 있는데 요거 자세에 따라 또 틀립니다. 용접 방법이나 보면 부분 용입 용접부의 용접 방법, 용접 자세, 그 다음에 루트부의 개선 각도에 따라서 유효 목두께 산정을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어요. 대부분 여기 유효 목두께 보면 홈의 깊이입니다. 홈의 깊이인데 일부 용접 방법 및 용접 자세에 따라서 그리고 개선 각도에 따라서 홈 깊이에서 3mm를 공제하는 값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분 용입 글루브 용접 같은 경우는 필름 용접 개념으로 보는데 유효 목두께가 그렇죠. 이렇게 깊이 전체 깊이보다 3mm가 공제되는 부분이 있다. 용접 방법과 자세나 그 개선 각도에 따라서.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실드 메탈 아크 용접 또는 가스 메탈 아크 용접, 그 다음에 플러스 코어드 아크 용접 같은 경우는 어떤 자세든 모든 용접 자세든 하향, 수평, 수직, 상향 모든 자세든 개선 각도가 J형 또는 U자형의 홈, 그렇죠? 부분 글루브 용접. 그 다음에 60도 V자 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유효 목두께는 깊이 그냥 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서머지 아크 용접 같은 경우에는 F가 뭐죠? 여기 보면 F가 하향, 좋은 자세네요. 하향과 수평은 그죠? 좋은 자세잖아요. 그죠? 바람직한 자세죠. 쉬운 자세. F는 J, 그 다음에 U자 홈, 그 다음에 60도 베벨. 베벨이 뭐죠? 저번 시간에 L자, 그죠? L형이라고 배웠었잖아요. L형이라고 배웠는데, 보통 이제 베벨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베벨이 어떻게 보면 개선을 하는데 한 면은 그냥 한 면만 개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한 면만 각을 주고 다른 면은 그대로, 그죠? 직각으로 냅두는 걸 베벨. 또는 V자홈 같은 경우에도 홈 깊이 그대로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가스 메탈 아크 용접과 플러스 코어드 아크 용접도 자세 중에서 F가 뭐죠? 여기 보면 하향, 그 다음 H, 수평, 이것도 좀 바람직한 자세죠. 좋은 자세. 이거는 45 베벨. 그죠? 사용한 거는 홈 깊이 그대로 쓰죠. 요거 나머지 두 가지를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를 주의하면 되는데, 여기 보면 시드 메탈 아크 용접은 전자세에 걸쳐서 45도 베벨형 L형의 경우에는 유효 목두께가 홈 깊이의 3mm를 공제하고, 그 다음에 가스 메탈 아크 용접 플러스 코어드 아크 용접은 V가 뭐죠? 수직 용접. 그 다음에 OH, 상향 용접, 안 좋은 용접이죠.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용접 자세에서는 45도 베벨 같은 경우는 홈 깊이에서 3mm 공제된 유효 목두께를 강도 설계에서 사용한다. 그렇죠? 이건 또 엔지니어들이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런 부분 용입 글루브 용접에서 충력 또는 전단력을 받는 경우 설계 강도를 살펴볼게요. 이것도 기존에 나오는 얘기고요. 이거는 플레어 V 글루브 용접도 해당되고요. 플레어 베벨 글루브 용접도 해당됩니다. 이거 뒤에 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부분 용입 글루브 용접의 설계 강도는 어떻게 산정하냐? 요건 유리한 경우에요. 용접성에 평행한 인장 압축을 받는 경우에는 굳이
설계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읽어볼게요. 용접에 평행하게 접합된 요소들에 작용하는 인장 또는 압축은 그 요소들을 접합하는 용접부 설계에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유리하니까. 그런데 여기 중요하죠. 전단. 모재는 당연히 접합부재의 설계 강도에 따르고요. 따르는데 용접재. 이번 시간에 중점적으로 보는 용접재는 어떻습니까? 이거 0.6 Fw는 인장 강도고요. 0파이는 0.75. 필름 용접하고 같죠? 그쵸? 필름 용접과 같은 개념의 그죠? 전단이 받았을 때 고려한다. 이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런데 여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매칭 용접재는 사용하거나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용접도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한번 유심히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부분 용입 글루브 용접의 설계 강도 계속해서 이번엔 축력과 지압 접합에 따라서 설계되는 경우에는 또 좀 다릅니다. 이게 뭐 용접선의 직교 방향의 인장을 받는 경우 이럴 때는 모재는 여기 좀 다릅니다. 모재는 보통 항복 강도를 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인장 강도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강도 감소 계수도 0.75를 사용한다. 이렇게 모재 할 때 체크를 하고, 용접재는 여기 보면 0.65 FW 많이 보던 숫자죠. 최대 인장 강도의 60%. 근데 여기 이것도 달라지죠. 그렇죠? 필름 용접이나 앞에서는 0.75였는데 0.8로 조금 상향시켜 조정을 한 거죠. 그렇죠? 목 두께는 당연히 유혈 면적은 이렇게 글루브 용접의 그 앞에 살펴봤던 그렇죠? 유효 면적, 그 목 두께와 용접 길이로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유리한 경우에요. 기둥의 이음 및 지압 접합에 따라 설계된 기둥 주각부와 기둥 이음부의 압축 같은 경우에는 유리하니까 해당 용접부에서 용접 운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하고요. 그리고 여기 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기둥을 제외한 부재의 지압 접합부의 압축인 경우에는 여기 보면 모재는 여기 보도 FY는 썼네요. 모재니까 줄 많이 쓴다고 그랬죠. 그것도 높게 봤네요. 그쵸? 0.9. 그쵸? 모재는 말고 용접재는 필름 용접 기준으로 0.6 FW를 사용했고, 그 대신 여기는 조금 0.75에 비해서 그래서 조금 높여준 거죠.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지압 응력을 전달할 수 있도록 마감되지 않는 접합부의 압축은 여기 좀 더, 여기 모재는 똑같아요. 위에랑. 그렇죠? 똑같죠? 근데 용접재는 여기 0.9 FW 거의 인장재 수준이죠. 이거를 보고요. 그 다음에 강도 감소 계수는 0.8을 사용한다. 이것들은, 그리고 용접재의 소요 강도는 매칭 용접재 또는 이보다 한 단계 낮은 강도의 용접재를 사용할 수 있다. 그죠? 한 단계 낮은 강도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유심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구조 설계자, 구조 엔지니어들이 좀 유심히 잘 살펴봐야 될 내용이겠죠. 이건 계속해서 이런 부분 용입 글루브 용접은 보통 어디서 많이 사용한다 그랬죠?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기둥 이음부에서 메탈 터치 개념을 사용했을 때 많이 이용합니다. 이 후판일 경우에는 이런 기둥 이음부에서 부분 용입 글루브 용접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래서 메탈 터치 이음은 강제와 강제의 여기 강제 접촉면이 빈틈없이 밀착시키는 것을 총칭합니다. 꽉 이렇게 밀착해서, 그러면 그런 조건으로 밀 피니싱 조인트라고 합니다. 그 대신 조건이 꽉 밀착하게 여기를 만들어야 되겠죠. 가공을 해야 된다는 게, 그럴 경우에는 부분 용입 글루브 용접을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경제적 설계, 그 다음에 시공성에 유리하다. 그래서 기준을 잠깐 살펴보면 기둥 이음 및 지압 접합에서 기둥 이음부의 고장력 볼트 및 용접 이음은 용접부의 응력을 전달함과 동시에 이들 인장 내력은 피접합재 압축 강도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설계를 해야 되고요. 여기 보면 이게 중요합니다. 다만 이음부에서 단면에 인장 응력이 발생할 염려가 없고 접합부 단부의 면이 절삭마감 메탈 터치에 의하여 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요 압축력과 소요 힘 모멘트 각각의 2분의 1은 접합면에서 직접 응력에 전달됐다.
그러니까 용접에 의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직접 전달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메탈 터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또 기준을 좀 더 살펴보면 메탈 터치를 어느 때 사용할 수 있느냐, 어떤 사용할 수 있느냐. 여기 보면 강구조 내진 설계 기준에서 철골 보통 모멘트 골조의 기둥 이음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증폭 지진 하중이 포함된 강구조 내진 설계의 하중 조합을 적용했을 때 인장력을 받는 것으로 계산된 기둥의 용접 접합부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된다라고 써 있고요. 여기에 가에 부분 용입 글루브 용접 조인트가 사용된다면 그 대신 용접 강도는 적어도 소유 강도의 몇 퍼센트? 200%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분 용입 글루브 용접을 사용한 기둥 이음에서 프렌지와 외부의 두께와 폭의 변화가 발생할 때는 베벨 가공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써 있어요. 베벨 가공. 그죠?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 필립 용접 또는 부분 용입 글루브 용접으로 된 기둥 이음부의 중심선은 보호 기둥 접합부로부터 어떻게 1.2m 혹은 그 이상 이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와 기둥 접합부 사이의 기둥 순 높이가 2.5m 이하일 때는 이음은 어디서 한다? 순 높이의 중간에서 위치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현행 구조 설계 기준상 철골 기둥에서 부분 용입 용접 및 메탈 터치 적용은 어떻게 보면 해당 건축물 기본 지진력 저항 시스템이 강구조 기준의 일반 기준만을 만족하는 철골 구조 시스템이거나 그 다음에 철골 보통 모멘트 골조 그 다음에 지진력 저항 시스템이 아닌 철골 기둥 이음에서는 적용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가능하다. 메탈 터치라는 거를 이용할 수 있다. 라는 거 개념. 다만 그 지진력 저항 시스템 중에서 철골 중간 모멘트 골조 있죠. 특수 모멘트 골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적용할 수가 그렇죠? 없죠. 그래서 중간 모멘트 골조나 특수 모멘트 골조 기둥의 용접 이음이 완전 용접 글루브 용접을 해야 됩니다. 가능하므로 여기서는 부분 용입 용접 및 메탈 터치 적용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진력 저항 시스템에 따라서 그렇죠? 인장력이 작용하지 않는 부분에 메탈 터치 개념을 사용해서 기둥의 부분 용입 글루브 용접을 할 경우에는 경제성이나 시공적으로 매우 유리하다. 한번 알아두면 좋은 어떻게 보면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또 부분 용입 글루브 용접 설계에서 저번 시간에 얘기 안 한 게 있어요. 플레어 글루브 용접이라는 게 있습니다. 플레어 글루브 웰딩이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예전 동영상 자료에서 철근의 이음편에서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 플레어 용접도 일종의 부분 용입 글루브 용접에 해당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플레어 글루브 용접은 부분 용입 글루브 용접의 특별한 공으로서 환봉 또는 철근 그 다음에 절곡에 의해 절곡 가공 모서리가 둥글게 되어 있는 부분을 필립 용접하는 경우에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분 용입 글루브 용접으로서 필립 용접의 개념이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철근의 용접 이음은 주로 플레어 용접으로 하는데 두 부재의 이음매에 용착 금속이 충분히 용입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이 부분이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용입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충분한 용접 치수, 사이즈 또는 유효 목두께의 설계가 그러니까 유효 목두께로 충분히 안전하게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는 철판에 환봉이나 철근을 이렇게 붙이고 이거 플레어 글루브 용접을 한 경우이죠. 여기 보면 표기도 좀 틀리죠. 여기 보면 약간 이렇게 표기가 돼 있죠. 그렇죠? 이렇게 라운드로 이거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앞에는 사이즈를 표기합니다. 근데 사이즈는 여기 보면 어떻게 표기합니까? 싱글인 경우에 싱글 한 면만 한 경우에는 유효
목 두께는 어떻게 선정하느냐? 요 사이즈는 요 깊이죠. 근데 0.4. 그렇죠? 40%만. 그렇죠? 본다. 이거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블인 경우, 더블 양쪽에 이것도 그렇죠? 마찬가지로 40%. 그렇죠? 40%만 본다. 그런데 여기는 환봉과 환봉 또는 철근을 플레이어 글러브 용접을 한 경우죠. 이거는 철판에 한 경우, 철판의 경우는 0.4S. 이거는 환봉과 환봉 사이, 또는 철근과 철근 사이. 이거는 이제 목 두께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0.6S. 그렇죠? 좀 다르죠? 그렇죠? 아까 필름 용접은 0.7S. 그렇죠? 이렇게 봤는데 플레이어 글러브 용접할 때의 유효 목 두께는 조금 다르다. 그렇죠? 다르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 왼쪽 같은 경우는 철판과 환봉의 그 플레이어 용접으로 플레이어 베벨 용접이라고 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V자형이죠. 그렇죠? 그래서 플레이어 V 용접이라고 하고. 그렇죠? 표기 방법도 좀 다르죠. 그렇죠?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예전의 기준이었어요. 예전에 어떻게 보면 좀 예전의 기준인데 최근에 좀 바뀌었습니다. 좀 더. 그래서 이번에 최근 기준, 현행 기준에서 보면 플레이어 글러브 용접의 유효 목 두께를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용접 과정에 따라 그렇죠? 좀 다르죠. 그래서 플레이어 베벨 용접과 플레이어 V 용접 앞에 그림을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요 R이 어떻게 보면 약 반경인데 용접의 반경인데 뭐 어떻게 보면 사이즈라고 볼 수도 있겠죠. 대충 어바웃으로. 그러는데 보면 여기 보면 그렇죠? 0.625, 0.75 이거는 아까보다 어떻겠습니까? 좀 높죠? 아까 0.4, 0.6이었는데 0.4가 0.625로 좀 높아졌고 요것도 베벨 V형도 아까 0.6이었는데 0.75로 높아졌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가스 메탈 아크 용접과 플러스 코어드 아크 용접인 경우에 좀 높게 봅니다. 그런데 요 두 용접, 밑에 두 용접인 경우에는 또 그렇죠? 좀 다르죠, 또. 그렇죠? 요거는 대략 0.312R. 그렇죠? 대략 0.4보다 적어요. 그렇죠? 요거는 아까 앞에서 0.6보다는 좀 크고 요거는 좀 작네요. 주의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요거는 시드 메탈 아크 용접 또는 플러스 코어드 아크 용접인 경우 그리고 여기는 세 번째 칸은 서브 머드즈 아크 용접 자동 용접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또 다르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기준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접 과정, 그 다음에 용접 모양, 그죠? 이에 따라서 유효 목 두께가 이렇게 변화 기준이 새로, 그죠? 나타났습니다. 규정돼 있죠? 그래서 보면 현행 기준에 원형 단면이나 모서리를 90도 원으로 만든 각형 광관 등의 용접 표면을 직각으로 마감한 플레이어 글러브 용접의 목 두께는 아래와 같이 계산해야 된다는 게 그죠? 좀 개정된 기준에서 말하고 있고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플러그 및 슬롯 용접의 설계. 그죠? 마지막으로 이것도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잠깐. 그래서 보면 여기도 이제 유효 면적이 이제 중요하죠. 계산을 하려면 용접 설계를 하려면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여기 플러그 용접, 여기는 슬롯 용접, 슬롯 형태로 하는 거. 여기도 이제 기준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플러그 및 슬롯 용접의 유효 면적 중요하죠. 유효 면적은 어떻게 보면 여기 같은 원 모양의 플러그 용접이나 요 슬로트 같은 그 면적의 공친 단면적으로 합니다. 그렇죠? 접합 내에서 플러그 및 슬롯의 공친 단면, 요 면적으로 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여기 위에 있는 판과 아래 판이 전단에 의해서 이렇게 잘라지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적, 그렇죠? 여기는 요 면적에다가 뭐를 곱하죠? FW에 0.6 이렇게 곱하겠죠. 전단 이것도 어떤 필름 용접 개념의 그죠? 강도 설계를 하기 때문에 0.6 FW라는 값을 사용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번
뭐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렇죠? 어쩌다가 이제 사용할 경우에 이렇게 용접부 설계를 한다는 거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런 기준도 있어요. 플러그 용접의 최소 중심 간격은 요거 원, 또 다른 원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요 직경, 구멍 직경의 4배 이상이 돼야 된다. 이 중심각, 여기에 중심 간격과 또 뭐 이쪽에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으면 그 원과 원 중심의 이 간격, 그렇죠? 간격은 4배 이상이어야 된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슬롯 용접 길이의 횡 방향인 슬롭 용접선의 최소 간격은 여기도 옆에 또 있을 수 있겠죠. 최소 간격은 마찬가지로 위에 마찬가지로 슬롭 폭의 4배 그렇죠? 이상이 하며 근데 길이 방향도 뭐 위쪽에도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길이 방향의 최소 중심 간격은 슬롯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의 뭐예요? 2배 이상이 중심 간격이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또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요 플러그 및 슬롯 용접의 설계 강도는 무슨 개념이라고 그랬죠? 예, 필름 용접 개념이죠. 그래서 모재는 마찬가지로 접합 부재의 설계 강도를 따르고 용접재는 이 중요하다. 용접재는 어떻게 이거죠? 0.6 FW는 용접재의 최대 인장 강도, 그렇죠? 요거 설계 기준 인장 강도 거기다가 강도 감소계수 0.7을 곱하는 게 똑같죠. 그 대신 유효 단면적은 그렇죠? 구멍 또는 슬로트의 공친 단면적을 쓴다. 그렇죠? 근데 이 경우에도 용접재는 매칭 용접재를 사용하거나 이보다 한 단계 낮은 그렇죠? 용접재를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설계 강도에서 필요하면 이렇게 설계를 하시면 되죠. 예, 오늘은 예, 이렇게 강제의 그 용접 설계에서 필요한 그렇죠? 용접 설계에 필요한 계산의 강도 설계의 기본적인 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번 쭉 살펴보시고 중요한 거는 일단 용접부의 강도는 그 용접체의 강도가 중요하다. 그죠? 용접체의 강도. 예전 기준에는 설계할 때 모재의 강도를 기준으로 설계를 계산을 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용접재를 어떤 강도의 최대 인장 강도를 쓰는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렇죠? 결정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글루브 용접은 특별히 뭐 계산할 필요가 없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모재의 강도 이상 동등한 강도의 그 용접봉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죠? 매칭 그 용접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계산상에 큰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기 때문에 매칭 용접재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계산상에는 크게 계산을 특별히 잘 안 해도 뭐 괜찮다. 근데 유리한 방향에는 한 단계 그치 낮은 용접재도 사용할 수 있다. 예전에는 한 단계 낮은 용접재 못 사용했어요. 근데 지금은 경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것도 이런 경우에도 한 단계 낮은 용접재를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전단에 대해서는 매칭 용접재를 사용을 해야 되고 그렇죠? 뭐 이런 거. 그래서 용접재의 강도에 따라서 매칭 용접재도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버 매칭이 있고 언더 매칭이 있는데 그렇죠? 예. 경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각 용접 재료에 따라서 매칭이 되는 적용 가능한 강종 또는 어떤 모재의 강종이 있으면 거기에 매칭이 되는 용접 재료가 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 필립 용접재도 마찬가지로 용접재의 강도가 중요하죠. 근데 이제 필립 용접의 최대 사이즈와 최소 사이즈에 대한 제한이 있고 그다음에 최소한의 이거를 최소한의 그 필름 용접의 최소 유효 길이에 대한 제한이 있어. 이거는 아까 안 했나요? 예, 건너뛴 것 같아 살펴볼게요. 이렇게 보면 최소한의 길이 방향의 필름 용접재에 보면 최소한의 유효 길이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기준에 있어요. 구조 기준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도를 기반으로 설계되는 필립 용접 설계의 최소 유효 길이 L2는 공칭 용접 사이즈 S의 4배 이상으로 해야 되고, 똑같은 말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유효 용접 사이즈는 용접 길이의 4분의 1 이하로 해야 되고, 그렇죠? 이런 것도. 그다음에 여기 보면 요거 폭이 있잖아요. 요거 이상. 그래서 또 용접 사이즈는, 그래서 평판 인장제의 단부의 길이 방향으로 필립 용접을 할 경우, 그림과 같이 할 경우에는 각 필립 용접의 길이 L은 여기 W 수직 방향 간격보다 길어야 된다. 아까 모르고 넘어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이건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권장하는 또 그 필립 용접의 유효 길이 사항이 있습니다. 예, 요것도 아까 빼먹은 것 같네요. 응력을 부담하는 필립 용접의 유효 길이 L은 보통 필립 사이즈 S의 10배 이상 또는 4mm 이상을 하는 게 좋다. 이런 게 또 권장사항으로 예전 기준에는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요 측면 필립 용접의 유효 용접 길이 L2는 모살 치수 S의 30배, 너무 길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30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응력 분포가 불균등한 응력 분포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기준에는 없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항이면 일반적으로 용접 길이는 너무 길게 하는 것도, 그렇죠? 가급적이면, 그렇죠? 삼가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너무 이제 길게 용접을 하게 되면 이게 판이 쉽니다. 열 영향을 받아서 판재가 특히 얇은 경우에는 판이 이렇게 쉬어요. 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물론 전압과 전력을 잘 조절하면 되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지키면 좋죠. 그런 거 있고, 이건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어쨌든 필름 용접도 용접봉의 용접제의 강도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죠? 중요하고 식은 이런 것을 주로 많이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